사망에 이어서 오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는 황제 헌원, 황제, 전욱, 고양, 제곡고신, 전효, 방운, 제순종화, 제순중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요수는 여기에 나오죠. 요수는 여기에 나오고 황제, 헌원, 전욱, 고양, 제곡고신, 제요, 방운, 제순중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황제 여기 별도로 이제 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이 황제 헌원을 보겠습니다. 황제 헌원을 보면 어떠한 인물인가? 자, 황제는 중국을 통일해 국가를 세운 최초의 군주이자 문짝, 의복, 문자는 아마 창일일 거예요. 의복은 그 부인, 수레, 거울, 육식갑자 등의 문물을 만들어서 중국의 문명을 창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육식갑자 관련해서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 복희씨가 8개를 만들었다고 했죠. 복희씨가 8개를 만들고 이제 태호죠. 복희 태호가 8개를 만들고 육식갑자는 황제 헌원이 만들었다. 우리가 말하는 육식갑자는 갑자을축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심이 이렇게 나가는 그 육식갑자였죠. 이거를 황제 헌원이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물들을 만들어서 중국 문명을 창시한 인물로 숭배를 받아왔다. 그리고 이상적인 제왕의 모습으로 여겨져서 전국시대의 황제 정치에 관한 이 황제의 통치에 관한 이 황학이 학문으로 등장하게 된다. 창일.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사회 시간에, 세계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창일에게 명하여 문자를 제작하게 하고, 이홍윤에게 악기, 그 다음에 대효에게 식간 12지를, 그 다음에 부인 유조는 누에 치는 법을 가르쳤다. 즉, 옷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는 이제 대효의 식간 12지, 그렇죠? 갑자가 아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님께 자축이며 진섬이 신술에 요 10간 12지를 대효가 만들었다. 대효에게 만들게 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에 잠신의 모습은 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형태다. 요거는 뭐냐면 어떤 아버지와 딸하고 말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장사차 멀리 원행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말하고만 이렇게 둘이 이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딸이 아버지를 보고 싶다 중얼거리면서 아버지를 데려다 주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달려나가서 아버지를 데려다가 줍니다. 그런데 막상 데려다 줬는데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을 말한테 시집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활로 말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게 이제 뭐죠? 이게 그 마당에 이제 우리 옷 널어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널어놨는데 이제 그 가죽을 말리기 위해서 널어놨는데 딸이 그러니까 딸이 친구들과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말 가죽이 딸을 감싸버려서 멀리 가버려요. 그리고 가버리는데 이제 나중에 그 목격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말을 듣고 아버지가 가니까 딸이 그 괴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 껍질로 둘러싼 상태에서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씨를 계속 토해내고 있어요. 씨를.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누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신화에 나오죠. 그 다음에 견우직녀 이야기 나오죠. 견우직녀. 자, 우랑과 직녀의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칠선녀와 동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랑 얘기도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오제에서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사망 시대는 다루고 있지 않는데 약간 이거는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는데 오제부터 이 사기에서 다루고 있어서 오제 봉기. 그래서 실제로 이 사마천 사기에 보면 오제 봉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황제 헌원은 소전이 난 사람의 아들로 성은 공손이요 이름은 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레한자 아닌가요? 이게 수레한. 그래서 수레와 수레의 끌체라는 뜻으로 그가 수레를 발명했다는 신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오제, 사망 오제에서 황제 헌원은 육식갑자, 그리고 그 문물을, 창일에게는 문자를, 그 다음에 영륜에게는 악기를, 대요에게는 식간 12지, 부인 유조에게는 그 옷을 짓는 방법,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고, 사마천 사기에서는 오제 봉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사람들은 중화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오늘날까지도 황제를 중국의 민족 시조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영의 자손이다. 영의 자손이라고 하고 황제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합니다. 얼굴이 넷이었다고 하는데 중앙에 위치하여 사방을 관찰하는 지배자 형상이다. 인도의 창조신인 브라마와 닮은 얼굴 모습이다. 요거는 이제 정재서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얼굴이 넷이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면서 얼굴이 넷이면 뭐예요? 동서남북을 다 얼굴 하나씩 관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중앙에 있으면서도 이 동서남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그 주변의 지역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통치하는 데는 좋겠죠. 그리고 누런 용의 몸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다. 황자가 우리가 천자문에 천지현황 할 때 있죠. 천지현황. 현황.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그죠. 누르타 그 말이죠. 천지현황 할 때. 그래서 누런형의 몸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런 것은 그가 흙을 우리가 누른색으로 보죠. 주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색깔 다 말씀드렸죠. 터는 중앙에 위치해서 노랗다. 동쪽에 있는 것은 뭐죠? 파랗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것은 빨갛다. 서쪽에 있는 것은 하얗다. 북쪽에 있는 것은 뭐다? 검다. 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앞에서 5가지 요소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토는 중앙에 위치하고 노랗다. 토를 의미하고 신뢰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벼락의 신. 자, 황제는 벼락을 다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양신화에서 보면 제가 앞에서 정재수 교수님의 그 동양신화 이야기는 서양과를 비교하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제우스 신도 벼락이래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중국에서 가장 황제를 높이 치는데, 황제와 제우스는 서양신에서 가장 높은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벼락이라고 하는 공통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제우스 신 등의 최고 신들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황제는 부인과 내조 사이에 많은 자손을 두었다. 북방의 큰 신이자 훗날 황제 뒤를 이어 신을 지배하게 된 전욱. 전욱은 이제 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북방. 그 다음에 동해의 신 우호, 북해의 신 우경, 그 다음에 부자, 우경부자, 그 다음 홍수를 다스린 권, 우, 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예. 치수와 관련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 10몇 년간 대홍수가 일어나서 물난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순시대 가면은, 이 치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골머리를 앓게 되죠. 그래서 이 치수와 관련해가지고 이 권우 부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홍수를 다린 권우 부자 등에 나오고, 이런 이름난 신들, 그리고 영웅을 비롯해서 중원 한족의 변방과 일부 종족들이 이 황제에 후회했다. 어쨌든 황제는 뭐다? 중국 한족의 시조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황제가 동쪽으로 진출하여 염제 신동씨와 싸움을 했다고 그랬죠. 싸움을 해서 판천에서 물리치고 연맹을 결성했고, 구려족의 우두머리였던 치우와는 탕록, 이 판천과 탕록은 가깝다고 그랬죠. 여기서 싸워 이긴 뒤에 황제가 다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 신농을 대신해서 연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 염제는 태양신으로 앞에 나왔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신농시, 그 다음에 추경. 자, 이건 뭐예요? 불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불. 그 다음에, 염제는 태양신이라고 했죠. 이게 염제. 그 다음에, 이 황제. 황제는 내우에, 내우. 번개와 비예요. 그, 번개와 비는 뭐죠? 수죠. 그러면 우리가 동양의 그 오행의 생극제화에서 화와 수가 있을 때 어떤 게 우리 유리하죠? 일반적으로는 수가 화를 끄죠. 수극화라고 하죠. 수극화. 수는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죠. 황제는 배락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황제가 오행상 이치로 보더라도 염제 신농신 화를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이 수가 약하고 화가 강하면 오히려 수가 불을 끌 수가 없죠. 오히려 화를 더 폭발적으로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오행의 생극제화에서 다 동양을 하신 분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타너스님도 그렇죠. 타너스님도 아마 이 오행의 이치를 가지고 미국이 베트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원리도 이 동양 철학에서 이 생극제화로 풀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을 이길 수 없는 것도 이런 오행의 생극제화로서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아마 미국이 금을 의미할 거예요. 금. 맞나요? 금. 베트남이 화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화는 금을 이기기 때문에 금이 화를 이길 수는 없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오행 관계는 불분명해요. 제가 갑자기 나오는 김에 말씀드린 거라서 어쨌든 타는 스님 예언 중에도 이런 오행 관계로 푸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는 스님은 많은 예언을 했죠. 예컨대 동해안이 침몰하고 일본이 3분의 2가 바다에 잠기고 서해안이 융기되어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동해안에서 백리라고 그러죠, 백리. 그러니까 40km 정도, 동해안에서 40km 정도 동쪽은 잠기고 서해안은 융기를 해서 그보다 더 많은 땅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한족이 계속 자라갈 거고, 한국이 지금 한류 문화 계속 열풍 불고 있죠. 이런 걸 다 예언을 했죠. 그보다도 이제 제가 감명 있게 봤던 것은 그러니까 충주의 달이 비치면, 월악산의 달이 비치면 여자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다 라고 했죠. 예컨대 근데 그 당시에는 충주 댐에 뭐가 있어, 그 댐이 없었기 때문에 달이 비칠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허무맹랑하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30년인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충주 댐이 생기면서 그 월악산의 달이 호숫가에 비치고 그로부터 딱 30년인가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안 됐죠. 그래서 이 여자 대통령이 뭔가 그때 이 여자잖아요.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꼭 여자를 의미하는 건가? 그래서 일부 요즘 최근에 이야기는 북한의 김여정인가? 그 여자분이 이제 김정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도 보는데 이걸 여자로 볼 게 아니라 한자 중에 이런 자가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 대통령은 이자가 아닌가요? 안철수의 이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통일되면 좋고 요즘 한류 열풍 많이 불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다. 수와 상극인데 수극화죠. 수가 그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치우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싸움의 신이다. 구리 머리에 새 이마에 모래와 돌로 된 밥을 먹는데요. 그 대장장이 형제인데 한 81명의 형제, 어떤 설은 72명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무기 제작 능력도 갖고 있다. 대장장이 형제니까요. 그래서 이 각자가 일당백이잖아요. 그래서 81명이 모이면 형제 군단이 되죠. 그래서 엄청 이게 싸우려고 그 싸움에 대해서 싸움을 잘하죠. 그래서 이 황제와 붙었는데 또 치우가 안기를 일으켜 가지고 황제 군대를 어지럽혔으나 이때 진암차 또는 진암거라고도 읽겠죠. 이게 차도 되지만 수레 글자도 되잖아요. 그래서 진암거, 진암차 뭐 두 개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석이 달린 수레. 여기 이제 수레 끝에 손잡이에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풍수에서 말하는 나경 있죠. 나경.
이 풍수에서 말하는 나경, 그쵸? 나침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나경과 같은 역할을 진암차가 해요. 그래서 이 안개 속에서 막 이 사람들이 군대가 자충우돌하면서 헤매고 있을 때 나중에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죠? 이것에 의해서 치우가 일으킨 그러한 안개를 다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안개 갇혀서 자기들끼리 자충우돌하고 공격을 당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 진암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종의 방향을 일정하게 가리키는 그러한 나경이 역할을 했던 게 진암차.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풍수를 공부하시면 이 진암차 또는 진암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를 보면 황제 쪽은 귀신, 곰, 비유, 호랑이 등 맹수, 인간 부족들이래요. 근데 치우 쪽은 형제 81명, 묘족이 이제 남쪽이에요. 남쪽에 우리가 동쪽이 동이족, 그랬죠? 근데 이제 남쪽은 묘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묘족은 뭐냐면 일종의 황족의 후예요. 황족의 후예인데 푸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치우 쪽 군대에 반란에 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도깨비, 이매, 신계, 망랑, 그 싸움을 묘상을 보면은 도깨비들이 가서 막 정신없이 이야기해요.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맥을 못 추죠. 나중에 또 안개로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초반에 한 80%까지는 싸움의 한 80% 정도까지는 굉장히 치우 쪽 군대가 굉장히 어떤 전쟁을 리드해 나가는 형국으로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이 진암차라든가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뭄의 신이 들어와서 비를 안개라든가 뭐예요? 바짝 마른 공기가 태양이 떠버리면 돼요. 안개가 싹 거쳐버리죠.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제 쪽이 이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싸움의 전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치우 쪽 군대, 황제 쪽 군대를 먼저 이렇게 보시고, 자, 치우가 비를 뿌리고 안개를 피우는 재주로 황제 군대를 꼼짝달싹 못하겠다. 그래서 안개를 피웠다. 치우가. 그래서 황제 신하 풍우가 진암차 또는 진암거를 발명해서 이런 상황을 타개를 합니다. 또 이번에는 치우 쪽에서 도깨비, 아까 이매, 신계, 망냥 이런 게 있죠. 이게 나옵니다. 이 도깨비들이 괴성을 질러서 황제군을 혼비백산시켜요. 그럴 때 이 황제는 응룡이라고 하는 물을 모으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하가 여기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이계에서 풍백, 우사, 운상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뭐죠? 풍백, 바람, 우사, 비, 그 다음에 운사 이렇게 해서 구름 이런 것들이 치유에게 있었죠. 그 간 쪽에 동이 쪽에. 그래서 서로 대항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황제의 딸, 이 발이라고 하는 이 불덩어리 신이 돼요. 그래서 폭풍우라든가 비 등을 말라버리게 하고 태양처럼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치우 쪽에 타격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발이 너무 이걸 기를 많이 써가지고 소진돼가지고 하늘나라를 못 가고 지역을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환영할까요? 이 발이 오면 뭐예요? 다 가뭄이 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네 가면은 동네가 말라버리고 가뭄 되기 때문에 싫어하죠. 그래서 막 이게 나중에 북극 쪽으로도 막 가고 여기저기서 환영을 못 받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황제는 기라고 하는 이 천둥 소리가 나는 동물이 있대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천둥 소리 나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요. 북을. 그리고 뇌신을 죽여서 그 몸에 가장 큰 뼈 이걸 해가지고 북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둥둥둥둥 쳐가지고 치유 군사들을 호미백산하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제 신농시의 후손이 후토는 이제 토지신이죠. 그 다음에 과보족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후손의 자손인 과보족도 치유의 부탁으로 전쟁에 참가해서 한때 황제를 옆에서나 이때 사람 머리에 새의 모습을 한 현녀라는 부인이 나타나서 병법을 가르쳐줘요. 이 황제에게. 그리고 고노산에서 나온 구리를 이용해서 보검까지 만들어서 치유편을 곤란하게 만든다. 병법과 보검을 알려준 게 현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응룡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꽥꽥거리고 소리를 내면서 치우족들을 하나하나 죽이고 과부족도 살해하고
치우천왕은 결국 생포를 됩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이 굉장히 기운이 세고 전쟁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역도산이라고 하죠. 역도산, 역발산 요 말이 치우천왕음이에요. 역발산. 이 산의 뿌리를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거죠. 우리가 역도산, 뭐 역발산, 뭐 다 그런 힘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치우천왕이 역발산해다. 그래서 굉장히 산의 뿌리를 뽑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기운이 센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황제는 두려워했어요. 이 치우를. 너무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잡아갖고도 바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손발을 묶어놓고 죽였어요. 어떻게 또 힘을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손발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목과 뭐죠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분리해가지고 다른 곳에 묻었어요. 여기 보면은 수장현, 머리는 수장현에 그 다음에 거야현에 몸을 각각 따로 매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치우를 죽이고 이 대왕에 버렸는데 피들이 단풍숲으로 변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좀 있으면 가을철 단풍 계절이 되죠. 그래서 단풍숲으로 변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치우천왕이 죽어서 피 흘리고 한이 맺힌 그러한 붉은 그러한 색깔들이 단풍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진암거예요. 진암거. 자, 진암거. 이건 풍수사항에서 나오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끝에 이 손가락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일정하게 가리킨대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한 방향, 남쪽인가를 일정하게 가리킨대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따라 나가면 한쪽 방향으로 가겠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헤매지 않고 일관되게 한쪽으로 나오면 나올 수 있죠. 자, 아까 황제의 신하 풍우가 만들었다고 했죠.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늘 북쪽이네요. 북쪽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진암거는 수레를 만들었다. 이 수레는 이거 남쪽 맞죠? 진암거는 남쪽. 우리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빨간 게. 근데 여기는 항상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 즉 수레 위에는 나무로 만든 신상들이 있었는데 이 신의 손가락은 수레가 이리저리 움직여도 언제나 남쪽만을 향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진암철의 원리를 이용한 수레 모양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황제군은 이 진암구에 의지해서 방향을 바꾸고 안개 포위망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치유의 군대는 앞서 말한 구리머리에 철에 이마를 한 72명 또는 81명의 용맹의 형제들과 바람의 신 풍백, 우사, 그 다음에 안개도 있겠죠? 거인인 과보, 그 다음에 도깨비 이매 망냥 이런 과 대거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의 기세가 엄청 기세죠. 황제는 뭐야? 뭐 호랑이, 뭐 일반 백성, 뭐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쪽이 치유 쪽 군사가 더 셌죠. 그래서 황제 측은 호랑이, 표범, 곰, 독수리, 솔개, 매 등의 맹수, 맹금 군단과 충직한 신하의 날개 돋친 용, 응룡이겠죠? 응룡, 그 다음에 황제에 따르자 가뭄의 여신 발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군을 이루어서 치유군에 대항했으나 대체로 치유군이 우세했으나 결정적으로는 황제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황제 치유간의 전쟁 신화는 한나라 때에 이르러서 중국 민족의 정통성과 권위를 밑받침하는 역사이기로 탈바꿈 한다. 이거 뭐라 했죠? 중화사상이죠. 중국 민족의 조상인 황제가 야만족인 치유는 동쪽의 오랑캐잖아요. 동이족이니까. 오랑캐를 물리침으로써 문명의 제국인 중국이 성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중국의 중심에 있는 한족이 중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기반이 되고 중국의 이제 주변에 있던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오랑캐로 취급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치우가 우리 조상이겠죠. 그 치우 라인에 뭐가 있었어요? 환인도 있었고, 곰, 뭐죠? 당구신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야기도 나오죠. 다 이 동이족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이족에 속하는 거죠. 어쨌든 동이족에 속했던 이 치우는 동방 지역의 신이었으므로 은이나 고대 한국 등의 동이계 종족에 숭배했던 신일 가능성이 크다.
치우를 도와줬던 풍백우사가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것만 봐도 그러한 점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신라 시대의 기면화. 이제 귀신이 새겨진 기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월드컵 티셔츠에 붉은 악마 있죠. 귀신 모습. 그게 치우쳐나온 모습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라시대 기면화, 기와에 새겨진 그 귀신의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와자는 이제 기와와자겠죠. 기와와자. 그리고 월드컵 티셔츠에 새겨진 붉은 악마, 이런 것들 전부 다 치우천왕의 모습이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황제의 모습을 바란다. 자, 사기에는 황제가 100년간 제위했고, 오랫동안 제위했죠. 수양산으로 가서 구리를 캐어 보정을 주저한 후에, 이거는 솥이겠죠, 솥. 용을 타고 승천했다는 전설이 정해진다. 포박자도 많이 나오죠, 동해안 철학에서. 포박자에는 황제가 만년에 자기가 직접 죽을 날을 택해 신하들과 사별한 후 교산에 묻혔지만 얼마 후 무덤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 무덤 속에 씻이 넣고 검과 신만 있었다는 내용이 전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까? 무덤에 갔으니까 없었죠? 오늘날에도 산시성, 황능현, 그러니까 섬서성이죠. 섬서성의 황능현의 교산의 황제의 능이라고 알려진 황능이 있대요. 황능. 그게 산시성 황능현 교산에 있는 황제의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1992년 중국 정부에 의해서 대규모로 보수됐다고 합니다. 네이버 백과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황제릉 사당에서 요즘에도 청명절이 되면 공산당 최고 간부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황제. 뭐냐면 아까 황제가 뭐였어요? 중국 민족의 시조라고 여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황능, 이 황제가 묻혔다라고 전해지는 그 능에 가서 요즘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자, 황제가 중앙 최고 신인 지위를 증손자인 전우는 북쪽이라고 그랬죠? 북쪽. 중앙은 누가 했어요? 황제. 자, 물려주고 쉬고 있을 때 염제 후손인 공공이 치우와 형천의 뒤를 이어 반란이 있겠다. 전욱과 공공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황제와 신농씨의 싸움이 되고요. 황제와 치우의 싸움이 돼요. 그리고 전욱과 공공의 싸움이 또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패권을 이제 누가 갖느냐라는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염제 후손인 공공이 치우와 형천의 뒤를 이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공공이 있죠. 신농, 치우, 공공 전부 뭐예요? 이거는 동이계 쪽이에요. 황제, 전욱은 이제 그쪽 라인이고요. 그래서 공공은 원래 괄괄한 성격의 물의 신이에요. 머리털은 불꽃처럼 붉었고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서북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전욱이 무리한 정사를 펼칠 뿐만 아니라 과거 염제 계통의 신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고신에 도전을 한 거죠. 도전할 마음을 품었다. 마침내 공공은 9개의 사람 머리에 몸은 구렁이인 신하, 상류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전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전욱은 비록 폭정을 했지만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죠. 그래도 황제의 손님가 되니까. 그리고 아직도 황제로부터 물려받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욱군과 공공군은 드디어 맞붙었고 차츰 공공군이 열세에 놓이기 시작했다. 점차 페이스가 짙어지자 승리가 급한 공공은 불안초조해졌죠. 그래서 막판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하늘을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산을 머리로 받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부주산. 그래가지고 머리로 받아버려서 쿵하고 굉음이 들렸다. 그리고 나서 소리와 함께 기둥 역할을 하던 산의 허리가 끊기더니 천하가 기웃등 거르했다서 천하의 서북쪽, 중국의 이 서북쪽, 이쪽은 높고 동남쪽, 이쪽은 낮고 중국 지형이죠. 북쪽, 서쪽은 높고 동쪽과 남쪽은 낮는 그러한 중국의 지형의 모습을 하게 된 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공공이 이 전욱과의 싸움에서 초조해서 부주산을 들이받아버린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지리를 설명하는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온전하지 않게 됐다고 부주산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주산을 들이받아버렸다고 몇 번 이야기 좀 했습니다. 공공이.
자, 두 번째 신학, 전욱 고향. 근데 전욱은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죠. 제국고시는 크게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황제와 전욱에 관한 이야기. 주로 이제 황제와 전욱은 어쨌든 이제 중국의 통치를 누가 주도권을 쥐어가냐라고 해서 신농시를 대변하는 동이족과 하악의 그쪽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황제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